안녕하세요. 김재준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는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해설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카페에 예전에 올해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커리큘럼을 개설할까 제가 고민을 해서 이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올해 여력이 좀 안 돼서 과거의 기출문제 위주로만 제가 영상을 별도로 좀 올려볼까 해요. 일단 기출 400제라고 타이틀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경찰 행정학을 준비하시는 경정승진 준비자뿐만 아니라 일반 수험생분들도 해당 기출 문제 보시면 괜찮을 거예요. 특히나 7급 이상의 어떤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기출 문제 풀어보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좀 작성을 했고요.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번 영상이랑 그 다음 자료의 학습 대상은 경정 승진하시는 분들은 일단 뭐 기출 문제니까 당연히 다 학습을 하셔야겠죠. 모든 문제를 다 학습을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 공무원을 그냥 준비하시는 분들이다. 그래서 추가할 문제하고 불필요한 문제를 제가 해설을 드릴 거예요. 모든 문제 400문제를 다 해설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반복적인 문제들은 따로 풀어보시든 아니면은 좀 스킵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조금 주의를 기울여서 봐야 될 문제라든가 아니면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문제는 뛰어넘는 게 좋다. 뭐 이런 것까지 제가 코멘트를 드릴 테니까 해당 부분만 좀 확인해서 선택적으로 학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니까 요거는 좀 개인에 따라서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경정승진 경찰행정학 특징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최근에 40개년 400문활 통계를 냈어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정승진 시험은 문제가 40문제나 돼요. 40문제. 연도별로 좀 분석해 보니까 사실 일관성이 크게 있지는 않은데 일단 지방자치 부분은 보이시면 과거에 아예 뭐 출제도 안 하다가 한 문제 정도만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 조금 늘었죠. 이제 네 문제 정도로 늘어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트를 보시면 정책, 조직, 인사, 재무. 자, 어느 정도는 뭐 균일하게 나오는데 뭐 조직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는 좀 너무 적게 출제했더라고요. 자,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자,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을 보시면은 경정 승진 시험이니까 경찰과 관련된 법령이 일부 조금 출제되긴 해요. 근데 너무 지엽적인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지나치게 지엽적인 법령이나 이론들이 정말 제 생각이에요. 무작위로 좀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지엽적인 법령의 이론이 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면은 이제 학습을 잘 하셔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툭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기출 문제 한번 보시고 막 스킵을 좀 하시면 돼요. 그다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 출제 비율이 그나마 상승 중이다. 그런데 여전히 비율이 높진 않죠. 그리고 제 기출 문제집에도 포함이 된 경찰 간부 시험하고는 또 스타일이 조금 달라요. 분명히 경찰청에서 같이 출제할 건데 여튼 스타일이 조금 다른 느낌일 거예요. 아마 문제 다 풀어보신 분들은 바로 좀 느끼실 거예요. 해당 자료는 제가 올해 2024년 5월 기준으로 전부 다 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경쟁승리 과거의 기출 문제 중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정답이 바뀐 문제가 한두 개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풀이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 자료 신청은 똑같아요. 이 해당 영상 밑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그냥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다시면 될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 관리하시는 분께서 공지 올리실 테니까 그 메일로 보내시면은 제가 이 관리자께서 별도로 회신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제 뭐 이 영상 당연히 보고 계신 채널이 김재준 행정학 TV예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제가 사실 이 자료 400문제나 되기 때문에 뭐 아무리 반복되는 문제 일부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업적 사용은 당연히 안 되고요. 다른 그 대신에 수험 준비하신 특히 경정 승진 준비하신 분들한테 좀 주변에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것만 해도 저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이 오리엔테이션은 마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자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좀 넘어가서요. 2024년 경찰 행정학부터 볼게요. 제가 여기 타이틀 달 때는 뭐 2024년 뭐 5월 기준이라고 작성이 돼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제가 어차피 7월에 촬영하고 있어서 7월 기준으로 제가 다 업데이트 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앞에 네 문제 다 스킵을 할게요. 다 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이고요. 그나마 좀 볼만한 것들은 저기 넘어갈게요. 17번 문제로 바로 넘어갈게요. 17번 문제에서 문제가 어떤 거냐면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 했거든요. 물론 일부 아는 건데 정답이 4번 선지였는데 4번 선지 내용이 스콧이라는 학자가 조직 이론을 분류했단 말이에요. 스콧이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스콧이라는 사람이 딱 콕 집어서 조직 이론을 분류했다고 나왔고요. 내용을 보니까 개방 합리적 조직 이론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은 아마 고전적 조직 이론하고 그냥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뭐 개방 체제보다는 폐쇄형 체제에 가깝다 정도로만 아마 제 기본서에 보셨을 텐데, 그렇게 접근하시면은 과학적 관리론은 고전적 조직 이론을 대표하니까 뭔가 틀리지 않았겠나라고 고르시면은 바로 잘 찾아가신 거예요. 나머지 그리고 선지들 좀 어느 정도 구분이 가시죠. 하지만 대체 스콧이라는 학자가 어떻게 이 조직 이론을 구분했는지조차 우리는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잖아요. 제가 좀 찾아왔어요. 일단 다시 다른 슬라이드 좀 보시면 많이 지엽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콧의 분류 표가 나와요. 이렇게 표가 나오는데 스콧이라는 학자가 본인 나름대로 이렇게 조직 이론을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클로즈드 시스템이죠. 여기 이제 영어로 좀 적혀 있는데 클로즈 시스템이죠. 이게 폐쇄형 체제고요. 오픈 시스템이 이제 개방 체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부적으로 또 어떻게 나왔냐면 레셔널 모델하고요. 내추럴 모델. 제가 이거 직역을 했어요. 자연 모델이에요. 자연 모델. 국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 잘 저도 좀 고민하다가 자연 모델로 좀 적었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자연 모델로 그냥 직역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보셨던 과학적 관리론 여기 있죠.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테일러. 그래서 스콧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고전적 조직 이론이라는 이 과학적 관리론을 개방이 아니라 폐쇄형 체제면서 합리 모형으로 이렇게 구분했고요. 뭐 기타 다른 거 잠깐만 보면 옆에 보시면 이제 나오죠. 폐쇄형 체제면서 내추럴 모델제죠. 그래서 해당 내용은 자연 모델. 그래서 인간관계로 나오죠. human relations, 인간관계 나오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스콧이라는 학자가 나름 구분했다. 근데 이거는 뭐 이 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유치에서도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다른 문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는 26번 문제예요. 26번 문제는 너무 지엽적이라서 제가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현행 우리나라 공무원 연봉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랬거든요. 물론 경찰 승진 시험이니까 경찰 관련된 문제가 나온 건 저도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정무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시도자치경찰의 위원회 위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이 맞아요. 사실 정무직은 개별 법률에서 정무직이라고 딱 지정을 해주면 정무직이 되잖아요. 근데 국가공무원은 차관급 이사령행이라고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공무원 중에서 이 선출직도 아니면서 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정무직인가? 이거 어렵죠. 이런 거 되게 어렵고요. 근데 우리가 좀 유출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성과급적 연봉제를 했어요. 우리가 정무직 공무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방자치 파트가 아니라 인사 파트에서 정무직 공무원들은 고정급적 연봉제, 그러니까 연봉이 픽스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3번인데 자, 나머지 선지도 보면은 다 소거가 좀 일부분 가능할 거예요. 소거하고 푸셔도 되는데 요거 좀 지엽적으로 나와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렸고요. 그리고 25번도 그냥 간략하게 한번 볼게요. 25번은 그냥 뭐랄까요, 경정 승진 준비하시는 분들 말고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냥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퇴직 관리거든요. 입직을 시키는 게 아니라 퇴직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퇴직을 촉진하는 전략이 있고 퇴직을 억제하는 전략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상식적으로 다 풀 수가 있는 문제예요. 상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서 그냥 가져와 봤는데 정답은 3번 선지인데 퇴직 전에 재직자 경력 개발 기회 확대,
퇴직 전에 재직자가 경력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 뒤에 보면 조기 퇴직, 명예퇴직 활성화. 조기 퇴직이나 명예퇴직은 퇴직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퇴직 억제가 아니라 퇴직 촉진 전략이죠. 그러니까 요즘 뭐 MZ 세대 공무원들 뭐 퇴직이 너무 많다고 걱정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그때는 퇴직 억제 전략을 써야 되고요. 퇴직 촉진 전략은 밑에 사실 4번의 선지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 성과가 부진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급 루팡들이죠. 이런 분들을 좀 내보내야 되는 게 이제 퇴직 촉진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뭐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하나가 28번의 시크한 학자의 예산 규범에 관한 내용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였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출제한 어떤 소스가 정확하게 있어요. 새 재무행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새란 단어 들어가죠. 새. 앞에 이제 우리 개론서에서 새 행정학이 있었잖아요. 그게 참여했던 이 교수님이 재무 행정 자기 교재 내면서 그 교재에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아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좀 생소하실 거고요. 대신에 경정 승진 공부하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죠. 네, 아까 말이 좀 거꾸로 했는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신 분들도 이 내용 자체가 그 책에 있던 문제를 그대로 출제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하나 추가로 좀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시크란 학자가 세 가지 여기 그대로 냈죠. 총량적 재정률, 배분적 효율성, 운영적 효율성, 요 세 가지를 제시했고요. 이거 사실 1번 선지는 2, 3, 4를 묶으면 1번 선지 답이 나오죠. 정답은 4번인데 운영적 효율성이죠.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 운영적인 효율적인 효율성. 이건 아마 아실 거예요. 딱 콕 집어서 피크가 했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운영적인 효율성이라는 것은 그 사업 내에서 이 능률성을 올리는 거고요. 배분적은 예산을 국가에서 예산을 배분할 때 각 이 사업별로 혹은 각 부처별로 예산을 어떻게 하면 잘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운영적 효율성 뒤쪽에 보시면은 결국은 투입 대비 산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한테 통제를 엄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신축성을 좀 줘야겠죠. 어쨌든 간에 능률성을 올리려면은 무조건 통제만 하는 게 아니라 불효경 이월이나 이런 것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라 신축성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시크 얘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내용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요 넘어가서 29번 문제, 좀 이제 아마 제목 파트 또 나왔는데, 윌다우스키가 분류한 국가 유형별 예산 결정 형태와 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죠. 딱 보니 나오죠. 재정 예측력과 경제력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나왔는데, 이 문제가 경정 승진 출제하신 분이 분명히 이거 위치 일부러 바꾼 거예요. 일부러. 자, 그래서 재정 예측력과 경제력이 높은 것을 우리가 점증적 예산이죠. 이거 점증이죠. 원래는 여기죠. 여기 위치. 원래 윌다우스키 원론 논문에는 여기 위치가 대각선 위치가 바뀌어 있어요. 점증이고 재정 예측이 높은데 경제력이 낮은 것을 우리가 세입 예산이라죠. 근데 재정 예측력이 낮지만 경제력이 높은 것을 우리 보충적 예산이라고요. 그리고 둘 다 낮다, 반복적 예산이라고요. 이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게 여기인데 제가 이 문제 보고 좀 저도 정답을 바로 못 갈랐던 게, 사실은 저도 한자에 굉장히 약해요. 한자 약해. 그래서 저도 이게 윌다우스키는 당연히 뭐 원 논문 다 영어로 되어 있잖아요. 저 영어로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한자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또 심지어 앞에 설명은 맞아요. 세액 중심적 예산 결정 행태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양출제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양출제입. 근데 양입 제출이 원래 맞는 표현이에요. 양입 제출. 그러니까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을 정한다라고 돼 있고, 양출제입은 지출을 정한 다음에 수입을 얻는다. 이게 사실 뭐가 우선순위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요 한자 표현, 제 세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한자를 많이 사용한 세대가 아니었고, 사실 국내 학자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좀 쓴 표현이에요. 사실 미국에 당연히 윌다우스키가 했던 얘기니까 그죠? 영어로 돼 있죠. 그래서 incomes out determines output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영어 표현인데 한자 표현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자, 그 다음 보실 만한 게
36번인가? 아, 맞아요. 36번 보죠. 그래서 이 경정 승진 해설이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워낙에 지엽적으로, 너무 지엽적으로 나오니까. 36번 문제인데, 지방자치단체 세외 수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고른 문제였거든요. 사실 1번하고 2번하고 3번 선지가 맞기 때문에 뭐 소거하시고 나서 뭐 4번 선지 고를 수도 있죠. 있는데, 문제는 뭐냐? 4번 선지 자체가 왜 틀렸는지를 찾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앞서 제가 이 다른 행정 강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자치 파트 문제가 많이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거 완전 정서적 특정 정무수 한 권을 갖고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운동장 이용료나 쓰레기 종량료 봉투는 모두 사용료 수입인데, 자, 종량료 봉투가 사용료 수입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딱 칼같이 얘는 뭐 사용료, 얘는 수수료 뭐 이렇게 정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학자들이 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임의로 좀 자기 책에 적어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은 수수료 수입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너무 지엽적이긴 했어요. 사실 이런 문제는 뭐 1번, 2번, 3번 선지를 소거하고 4번 선지를 고르는데, 아, 종량제 봉투는 수수료구나,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지방가치론이죠. 그러니까 행정학 개론서가 아니라 지방가치론에서도 어떤 분들은 이런 거 소개한 사람도, 간단히 소개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예 소개도 안 한 내용들이에요. 그만큼 지역적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요, 37번은 뭐 정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죠. 이게 제가 최근에 좀 출제를 많이 하는 경향이고, 이 경정 승진 시험에서도 아마 이거 좀 반영한 것 같아요. 출제하신 분이. 그래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인데 정답은 3번인데, 이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은 사실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좀 세분화된 거죠. 공직자윤리법 안에 사실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공직자윤리법 자체가 주무부처가 감사원이 아니죠. 자, 그래서 국민권익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죠. 그래서 주무부처 역할인 거 다들 아실 테고, 뭐 참고하시라고 좀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39번 문제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39번도 역시 지방자치 문제인데, 경정승진에서 뭐 출제도 과거 안 하다가 최근에 출제하면서 막 엄청 지엽적이 내고 있어요. 물론 이제 속은 좀 돼요. 어떤 거냐면 주민 참여 예산제인데, 예상 심의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했을 때, 제가 기본서는 이렇게 해놨을 거예요. 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게 주민 참여 예산제다. 즉 예산의 편성에만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그런데 여기 있다겠죠. 시민은 그러면 포함이 되나? 일단은 편성에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편성뿐만 아니라 제가 집행 이렇게도 말씀드렸는데, 그럼 시민은 포함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 법에 이렇게 지방 재정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은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의회가 의결한 사항 중에서 예산 심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는 예산 주민 참여가 안 되게 현재 우리나라 법은 돼 있어요. 정답은 정답은 아니지만 틀렸다는 거 좀 참고하시라고 좀 가져왔고요. 마지막은 이제 40번 문제인데, 40번 문제가, 자, 이거 너무 지엽적이었어요. 제가 보고 이거 참 어렵죠. 사실 근데 경정승리뿐만 아니라 뭐 기타 이제 7급 시험이나 9급 시험인데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 혹은 뭐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연역 역사만 물어보는데, 이건 뭐 그냥 단순 사실이잖아요. 그다음 40번 문제는 그나마 우리가 조금은 뭐 고민을 좀 해볼 만한 거는 중앙인사위원회, 그러니까 인사파트를 꼼꼼히 공부하신 분이, 중앙인사위원회가 1999년 출범한 위원회고요. 이명박 정부가 2003년에 출범했죠. 사실 수험생분들은 각 정부가 언제 출범했는지를 잘 모르시지만 현재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예요. 인사위가 이제 1999년이면 이제 우리가 답을 골라낼 수는 있겠죠. 정답은 2번인데, 사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부 조직 개편, 뭐 이제 경정 승리 준비하시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정부에서 어떤 기구가 신설되고 폐지되고 이름이 바뀌었는지 일일이 찾아가기 쉽지가 않죠. 여기도 출제되는 문제도 특히 이제 4번 선지 같은 거 보시면은 저도 모르는 거야.
국가보훈처인데 국가보무 이건 알고 있죠. 근데 뒤에 보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발족. 이런 건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정부조직법 있는 것도 아닌데, 자 이런 것들은 참 어렵다. 대신에 정답 4번을 뭐 중앙인사위원회 연도를 알고 있어서 고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쉽지가 않다. 그래서 뭐 똑같은 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또 어떤 위원회를 어떻게 집어넣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대응이 어려운 문제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2024년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2023년 거도 좀 살펴볼게요. 자, 2023년 거에서는 뭐 참고하실 만한 공부 좀 하실 만한 것도 역시나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3번 문제인데 3번 문제를 뭐 제가 뭐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가져온 건 아니고요. 내용을 가져온 건 아니고 그 선지 2번 선지에서 뭐 내용이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자, 다수 뷰캐넌 약자는 이 공공재 공급에서 과다 공급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다수결 투표는 예산 규모를 팽창시키고 공공재의 과다 공급을 초래하는 것을 설명하는데 뷰캐넌은 어떤 얘기겠냐면 이런 설명을 좀 추가를 해놨어요. 본인 이 논문에. 다수결 투표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일반 대중들은 이 예산을 팽창시키더라도 크게 반대를 안 하고요. 일단은 어차피 내가 세금을 크게 많이 낼 건 아니니까 일단은 고민 안 하고 특히나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 현 세대들의 어떤 반발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채무를 통해서 이 지출을 늘려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로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 안 한다는 거죠. 공공재 공급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과다 공급이 초래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건 참고 좀 하시고요. 그 다음 좀 살펴볼 거는 좀 많이 넘어갈게요. (22번) 문제인데 22번 문제가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 문제였죠. 얘도 좀 지엽적이긴 했어요. 지엽적이긴 했는데 인사청문 제도인데 선지가 정답은 우리가 고를 수가 있는데 선지가 쉽지 않아요. 선지 1번 보시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인사청문과 소관 상임위 인사청문을 구분내며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의원 종수까지 막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국회법을 알아요. 국회법. 법률 참 많이 나오죠. 국회법인데 참 알기 어려웠죠. 정답 이게 맞나 아닌가. 자, 근데 그나마 2번 선지가 좀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은 고르시고 대통령이 임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아니고요. 국회에서 임명하는 선관위원회에 대해서 이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이것도 좀 지엽적이긴 하죠.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인데 24번 문제는 제가 뭐 지엽적이라고 제가 가져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게 뭐 경정 승진 시험은 2023년에 출제를 했지만 올해 국가직 2024년 이제 시험에서 이 소총 제도가 어렵게 나왔거든요. 지엽적으로 좀 나왔어요. 그 중에 이제 정답이 정답도 사실은 공교롭게도 똑같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모든 국가 및 지방 공무원 소총 심사를 통해서 공무원 징계 처분에 의해서 이의제기권을 보장받는다. 아마 경찰 공무원 분들은 소총을 통해서 이의제기권을 보장받죠. 저같이 저의 과거처럼 저도 이제 일반직 공무원이었으니까 받았지만 경력직 중에서 일반직이었으니까. 근데 특정직 공무원 등 중에서 검사는 소총제도가 없어요. 자, 이게 사실 이번 국가직 9급에서도 핵심이었는데 이 경찰 간부 시험에조차 또 출제를 하셨죠. 뭐 사실 뭐 검사들을 대상으로 이 시험 문제를 출제했다면은 정답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그죠? 이게 뭐 경찰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나도 소총제도 있는 건 알고 계실 텐데, 그죠? 검사가 없는지는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그걸 또 올해 국가직 9급 시험에도 좀 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25번 같은 경우에도 참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지엽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면 평가제가 몇 년도에 도입됐는지 막 물어보거든요. 이게 보면은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 2003년부터잖아요. 자, 그런데 다면 평가제는 1998년, 즉 김대중 정부 때 도입됐거든요. 말기겠죠.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부인지는 뭐 공무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쉽지 않고, 단순하게 연도만 이제 언급되고 다시 또 정부까지 매칭을 시켜야 되니까 참 쉽지가 않죠. 사실 이 문제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풀려면은 속어는 가능하죠. 이렇게 다 속어가 되죠. 이렇게 속어가 되고 고를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속어하시면 좀 뭔가 찝찝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 현실적으로는 속어해서 푸시는 게 맞겠죠. 자, 다른 문제 좀 볼게요. 다음 문제는 33번 문제인데,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의 예산 제도에 관련돼서 출제가 되었고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 그리고요 지방자치단체는 도입 안 됐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제가 지역적인 것도 있는데요, 제가 체크를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총액 배분 자율 편성에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도입됐지만 이거 도입은 안 됐긴 했어요. 예, 뭐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가 명시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에 그 내용이 없어. 자, 근데 이게 알기 쉽지 않죠.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 이제 뭐 그 공무원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법이 데칼코마님이 똑같으면은 사실 우리가 거의 모르더라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찾아가면 되잖아요. 국가공무원법이랑 지방공무원법 이렇게 비교하듯이. 근데 국가재정법이랑 지방재정법이 유사한 점도 많지만 이런 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는 중앙정부만 도입하고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도 제가 적긴 했어요. 이게 뭐냐면, 총회 인건비 제도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2023년 기준으로 도입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는 총회인건비제 도입했다가 지금은 이제 기준인건비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2023년 출제 당시는 이번을 복수 정답으로 하도 아마 인정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이게 필터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현재형으로 딱 문제 썼잖아요. 과거에 도입된 적이 있다 뭐 이렇게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거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5번 문제예요. 35번 문제인데, 이것도 좀 얘는 지엽적이다 보는 하나의 새로운 사실인데 공부를 하신 분들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행정부에 설치되어 있다가 아니라 스웨덴의 옴부즈만은 의회가 임명하더라고. 제가 이거 뭐 그 인사행정론 전공 소득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구글에다가 직접 이제 그 스웨덴 치고 옴부즈만 딱 치니까 그 홈페이지에 딱 바로 나오더라고요. 딱 보니까 설명을 제가 번역해서 보니까 의회에서 임명하게 돼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스웨덴에선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스웨덴에서는 의회에서 임명했구나. 그래서 아마 요거는 뭐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요. 이 문제도 참 쉽지 않았는데, 38번 지방채 문제였어요. 38번 지방채도 사실 1번이 정답이긴 한데, 저 이 문제 보고 교부공채, 증권 발행채, 그러니까 지방채를 세부적으로 막 물어봤죠. 사실 이 내용은 앞서도 여러 지방자치 파트 좀 말씀드렸는데, 특정한 지방자치로는 한 권 특정 교재는 없고요. 또 일정 교재는 있어요. 어디 누구 교재 건지 사실 제가 알겠어요. 이게 딱
소개한 책이 딱 그 책밖에 없으니까 너무 지역적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방채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사실은 되는 부분인데 세부적으로 지방채가 어떤 거냐 이거는 뭐 이 경영 승진을 준비하시든 행정학을 준비하시든 일반 뭐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간에 뭐이 정도까지는 사실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괜히 또 새로운 내용 더 얻어가시는 것보다는 정답 1번이다. 1번 내용 아시는 거잖아요. 다른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이렇게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영상은 다 이어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 건데 일단은 제가 두 회차까지 제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나머지 문제들은 뭐 공무원 시험에도 많이 출제됐던 문제들이야. 그래서 많이 그냥 뭐 경정 승진 준비하신 분들은 당연히 다 꼼꼼하게 다 보셔야 될 것 같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게 뭐 시간이 없으시면은 제가 여기 말씀 언급드렸던 내용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022년 경찰 행정학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일단 첫 번째 문제 보고 제가 참 어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지역적으로 출제가 됐죠. 그래서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 1조에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걸 물어보면서 그 다음에 공정성하고 민주성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출제를 한 내용인데 사실은 1번하고 3번하고 4번 선지 소거는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2번으로 고르시면 되는데 이게 왜 틀린지 모르고 이제 우리가 고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국가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법에서 차이는 제가 해설을 한 것처럼 지방공무원법에서는 죄송해요.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공정성을 가지고 있지만 지방공무원법에는 공정성 부분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거 사실을 우리가 알고 풀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 굉장히 지엽적이다. 하지만 소거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해결은 가능한 문제로 보여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로 좀 가볼게요. 세 번째 문제에서 정답 자체가 좀 어렵다기보다는 여기 네 번째 정답 선지는 아니지만 네 번째 맞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문제를 잠깐 제가 언급을 할까 싶어요. 네 번째 선지 보시면 이해관계자 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서 코즈 정리를 했죠. 문제 보시면 외부 효과라는 개념이 나온단 말이에요. 외부 효과 개념이 이런 거죠. 남한테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즉 시장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지불하지 않고 말 그대로 시장 외부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그다음에 효용을 누리는 거죠. 비용을 받지 않고. 자, 그래서 이게 그저 뭐 외부 불경제, 외부 경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외부 불경제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공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내 공장 옆에 하천이 있고요. 하천 끝에 가면 바다가 있어요. 이렇게 바다가. 이 공장 업주가 이렇게 영업을 하면서 이렇게 생산을 하면서 하천에다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어요. 정화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들 테니까 그 정화 안 하고 이 폐수를 보내다 보니까 이 바다에서 어업 활동하고 있는 어부들이 영향을 받겠죠. 근데 만약 어부들이 이 바다에서 이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어업권이라 할게요. 어업권이 없다면은 어떻게 방법이 없죠. 자기 권한이 권리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런 코어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이 부정적 왜곡가 발생할 때 소유권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여기 어부한테. 어업권이라는 권리를 주게 되면은 이제 이 어부는 여기 이 공장 업주한테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어업권이 이 침해 당하고 있으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특히 이 정화장치 설치를 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아니면은 비용을 지불하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공장 업주하고 이 어부 간의 자발적인 협상에 의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 코즈가 주장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상을 통해서 이러한 외부 효과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때 이 협상에는 거래 비용이 없다고 가정하고 있어요. 크게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이 뒷부분이 틀리게 되는데 한마디로 협상에 드는 비용이나 정보 같은 것을 서로 거의 없어야지만이 이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만약 협상 자체가 잘 안 되거나 협상하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해결되기 좀 어렵겠죠.
쉽게 해결될 수 있다, 즉 거래 비용이 낮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그래 3번인데 4번 선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볼 문제가 9번째 문제 좀 볼게요. 9번째 문제는 정책 분석 과정에서 불확실성에 대처한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일단은 이 상황 의존 분석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이란 말이 나와요. 아마 이게 다 이 7급이나 9급 행정학 준비하신 분들도 좀 불편한 단어죠. 불편한 단어. 자, 근데 일단은 상황이란 단어는 외부 환경을 좀 강조하고 있죠. 외부 환경 요소에 따라서 바뀌는 이론들을 전부 다 상황이란 단어가 들어간 이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 의존 분석이란 말 자체를 모르시더라도 상황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외부적인 상황 요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론에 포함되겠구나 정도로만 일단 유추하시면은 뭔가 이상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위치가 바뀌었겠구나. 자, 그런데 민감도 분석은 한 번씩 다른 이 7급이나 9급 문제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감도 분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좀 이 문제를 가져왔고요. 민감도 분석 우리가 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건 이런 거예요. 이 자동차 유지비라고 해요. 자동차 유지비. 내가 하루 운행 거리가 동일한 사람의 자동차 유지비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뭐 하이브리드, 연비가 높은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있고, 그냥 기본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죠. 보통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좀 가격 자체는 좀 비싸거든요. 아마 부품도 좀 비쌀 거예요. 그래서 뭐 수리비, 이 전체 차량 유지비에는 뭐 수리비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유류 가격이 되겠죠. 유류. 동일한 거리를 이동한다면은 아마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연비가 좋을 테니까 연료를 한 10리터만 사용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10리터 곱하기 이 연비, 이렇게 하면 되죠. 죄송해요. 10리터 곱하기 비용이니까 연비가 아니라 휘발유 가격, 리터당 휘발유 가격, 리터당 휘발유 가격. 그러면 만약에 10 곱하기 뭐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이다. 그러면 2만 원 나오겠죠. 내연기관 자동차도 역시나 수리비라는 변수가 있고요. 동일한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보다는 휘발유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가령 20리터를 할까요? 20리터고, 그 다음에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다 동일하겠죠. 같은 지역이라면. 그리고 뭐 기타 뭐 보험료라든가 기타 비용 등이 발생할 거예요. 자, 이런 거 다 차치하고, 그 민감도 분석은 그러면 대체 무슨 말이냐면, 휘발유 가격이 만약에 바뀐다면은 그에 따라서 전체적인 차량 유지비 변동 폭이 큰 자동차는 어떤 걸까요?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변동폭이 크다면은 내연기관 자동차는 그에 따라서 훨씬 이 전체적인 유지비 변동폭이 크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원 할 때는, 휘발유 가격이 1,000원 할 때는 전체 휘발유 그 유류비가 2만 원 정도 들겠지만, 만약에 2,000원을 올라 버리면은 휘발유 전체 가격이 4만 원이 되겠죠. 반면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어차피 10리터밖에 사용 안 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이 1,000원 하다가 2,000원 하더라도 이 유지비에 미치는 영향이 휘발유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절반밖에 변동이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민감도 분석, 즉 휘발유 가격이라는 변수가 바뀜에 따라서 전체 유지비 변동폭이 큰 것은 내연기관 자동차예요. 그래서 이런 분석은 이제 민감도 분석이래. 정책 대안을 사실 비교할 때 쓰는 방법인데, 제가 이렇게 자동차 유지비를 가지고 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뭐 자동차 가지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름 유류 가격이 저렴할 때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좀 선호가 되고, 유류 가격이 많이 오르면은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으로 이렇게 수요가 많이 몰리게 되죠.
이게 다 이제 민감도 분석이죠. 휘발유 가격에 따라서 전체 유지비 변동폭이 큰 것을 이 민감도가 높다라고 보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을 민감도가 낮다고 보죠.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체는 뭐 수리비라든가 아니면 전체 차량 구입비가 좀 크기 때문에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그래서 정책을 비교할 때도 이렇게 어떠한 대안이 특정한 변수에 따라, 내부적인 변수에 따라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가지고 분석하는 게 민감도 분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13번째 문제 잠깐 볼게요. 13번째 문제도 델파이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른 문제였고, 정답은 1번 선지였어요. 자, 1번 선지인데 익명성을 보장하자.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건 맞긴 맞아요. 맞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서로 이제 누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 서로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설문에 답변을 하는 형태가 맞긴 맞는데, 응답의 통계값으로 평균만 제공한다고 돼요. 제가 아마 기본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료를 줄 때 당연히 이제 뭐 평균값 정도도 제시를 하겠지만 최저나 최고값도 주면 좋잖아요. 그래야 내가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뭐 응답한 게 값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을 테니까 평균값만 제공한다가 틀린 편이고, 그리고 평균 사실은 인과관계가 없죠. 익명성 보장하고 응답 통계값의 평균만 하고는 사실은 평균 말고 다른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해서 익명성이 침해받지는 않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제가 적은 것처럼 중앙값은 이 여러 참여자들 중에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사람, 이게 중앙값이고요. 도수 분포, 예를 들어서 그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의 분포죠, 그죠? 이게 도수 분포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분산도는 뒤에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이 한데, 분산도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세로축이 응답자 수고요. 가로축이 뭐 데이터로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얼마인지, 경제 성장률. 그래서 만약에 내년 경제 성장률을 뭐 2%라고 응답한 사람이 뭐 한 5명이고, 2% 조금 낮은 쪽이 뭐 이 정도. 제가 뭐 상세는 안 그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분산도가 만들어졌고요. 이걸 갖다가 쭉 이으면 이런 식이 돼요. 이런 식이 되죠. 이렇게 많이 퍼져 있으면 분산이 크고요. 같은 거라도 이 평균이 같더라도, 제가 좀 다른 펜으로 좀 그릴게요. 이렇게 좀 가운데 좀 몰려 있으면은 분산이 작다고 해요. 지금 제가 뒤에도 말씀을 드릴 내용이라서 그림을 그려뒀는데, 아무래도 이 델파이 기법에서도 이 전체 답변한 사람들의 분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답변했는지, 최저치나 최고치는 어떤지를 알면은 내가 다음 그 피드 답변할 때 좀 수정할 때 참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익명성도 사실 관계가 없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자, 그리고요. 28번 문제 볼게요. 28번 문제는 재정 준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재정 준칙 문제는 최근에 7급 문제에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관련해서 뭐 여기 나온 것처럼 채무 혹은 재정 수지, 지출, 수입 이런 거에 대해서 준칙, 말 그대로 법률에다가 딱 상한선을 정해두는 거예요. 딱 지킬 것을 정해두는 게 준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재정 수지를 뭐 그냥 뭐 적자가 많이 나지 않도록 유지해야 된다 정도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로 법률에 딱 못 박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채무 준칙, 빚을 어느 정도까지 상한선을 정해 놓는데, 현재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는 그냥 채무를 가급적이면 많이 지지 말아야 된다 정도로만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뭐 1,000조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지는 않죠. 예, 미국 같은 데는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는 도입이 되어 있진 않아요. 도입되어야 된다는 논의는 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재정준칙 파트였고,
두 번째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재정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한다는 개념보다는 통제하는 거죠. 그냥 지출 통제, 아니면 수입 통제, 채무, 빚이죠. 빚에 대한 통제 이런 것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재정 준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밑에 뭐 미국의 페이고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참고로만 좀 더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을 좀 보면 그 다음 29번 문제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세 지출 예산제죠. 이 재무 파트에서 여러분 잘 모르시면 여기 3번에 보시면 여기 국회 예산정책처장 뭐 이분 생소하시죠? 우리가 먼저 없는 사람은 정답으로 맞을 확률이 적죠. 그래서 재무 파트에서는 항상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혹시나 정확하게 이 관련 법을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법이 보니까 조세 특례 제한법이죠. 이 법을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법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무 파트에서 잘 모를 때는 잘 모를 때는 기재부 장관 이렇게 보시라고 제가 가져왔고요. 그 다음 30번도 약간 그 유사한 형태의 문제라 볼 수 있는데 사실 국가재정법 몇 조까지 막 물어보는 게 이 경찰행정학에서 이런 스타일이 좀 지엽적으로 나오죠. 불편하죠. 사실 이제 이 조항을 다르게 써서 이 틀린 선지도 나오면 우리가 저도 사실은 뭐 몇 조가 몇 조인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당연히. 자, 그래서 약간 상식선에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설에 달아놓긴 했는데 예산성과는 규정이 있죠. 이게 자 되게 규정이랬잖아요. 규정. 국가재정법도 아니고. 근데 상식적으로 지급 대상이 개인이 한정되고 조직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이게 뭐 얘는 되고 얘는 안 된다. 이런 식은 보통은 좀 틀린 경우가 꽤 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이 문제는 뭐 이렇게 약간 좀 접근하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너무 지엽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뭐 이렇게 3번 선지 정도 소거하시고요. 조항을 틀리게 나오면 우리는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조항 틀리는 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번하고 4번이었는데 뭐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둘 중에서 현실적으로 이제 고르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36번 문제도 이런 결의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이 행정학에서 특히 이제 현재 우리나라 법 제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사실에 대한 부분이긴 하죠. 그럼 우리가 조금은 뭐랄까 약간 눈치껏 답을 고르실 수밖에 없는데 이 파트도 마찬가지죠. 제가 지방자치 파트에서 이 타법이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 관련된 법률만 언급이 되지 사실 타법이 언급되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은 뭐 지방재정법 아니면 주민직접참여제도가 관련된 각종 법률들이 있잖아요. 그 법률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다. 아마 지방자치법 제가 지방자치 파트에서 다 강의를 했지만 공직자윤리법 타법을 언급하진 않아요. 그 법에서. 그래서 지방재정법일 수는 있죠. 물론 지방재정법인 경우는 있죠. 지방자치 관련이니까. 근데 일반적인 법률은 언급하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좀 보시라고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 문제는. 근데 그걸 모르시면 사실 이 문제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죠. 자, 그래서 22년도 거 좀 피드백을 드렸고요. 나머지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제 7급이나 9급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라서 제가 좀 제외를 할게요. 그리고 이제 2021년 이제 거꾸로 가고 있죠. 2021년 문제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참고하실 만한 것들, 그러니까 그 7급, 9급 준비하신 분들도 일부 보시고 계실 테니까 참고하시라고 가져왔는데, 7번째 문제가 정부 실패 유형 중에 내부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정답은 아마 쉽게 고르실 거예요. 투표 역설은 애로의 불가능성 정리랑 관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 실패 유형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그죠? 그래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여기 불편한 것들이 많죠. 대체 그러면 내부성이란 말이 어떤 거냐? 결국은 이 내부성이란 것은 정부 실패 요인인데 이 주인인 국민하고
이 정부하고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훨씬 이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이 정부를 제대로 감시를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내부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료 개인이나 조직 위주로 의사결정한다. 자, 그래서 그 의사결정 형태에 대해서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기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최신 기술에 너무 좀 집착한다든가 국민들의 어떤 공익 이득보다는, 그리고 정보와 지식을 독점하려고 하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데, 이거는 이제 니스카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 이해관계로 내부적 이해관계를 반영한 의사결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울프가 주장한 내용이 맞아요. 자, 일단 그리고 네, 12번 문제인데 12번 문제는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이라는 학자는 우리가 주로 출제되는 문제가 로이의 정책 유형 분류 정도로만 우리가 기억하고 계시죠. 두 문자로 로 분구 규제 이렇게 기억하시고 계실 텐데, 일단은 정답은 2번이에요. 이거 하나 알아두시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로이는 정책의 역할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이 정치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유추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1번 선지에 나온 것처럼 로이는 자신이 어떤 정책 분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논문을 낸 게 아니라 그 시절에 정책 관련해 가지고 엘리트주의자들하고 다원론자들이 굉장히 이 주장이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장을 로이 입장에서 통합하려고 이러한 그 정책들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원주의자들의 너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주로 이 규제 정책에선 다원주의자들 너네 이야기가 맞아. 그리고 이 재분배 정책은 엘리트주의자 너네들의 얘기가 맞아. 그러니까 너는 각각 서로 뭐 다 맞는 얘기니까 다투지 마. 그러니까 내가 통합할게. 이렇게 해서 나왔던 게 이제 다원 이 규제 정책과 그 재분배 정책 이야기인데, 결국은 뭐냐면 정책에 따라서 그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가 정책을 경쟁한다가 아니라 정책이 정치를 경쟁한다. 그 정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고, 요 표현 조금 이제 생소한 표현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하나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3번 4번 선지 보면 굉장히 또 지엽적으로 연도가 막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로이가 논문 발표했을 때는 분배 정책, 규제 정책, 재분배 정책 이렇게 세 가지만 얘기 나오다가 이 세 가지에도 포함이 안 되는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 이제 그 구성 정책을 추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다 추가해서 이제 네 가지가 되면서 로, 분, 구, 규제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두 문자를 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세 번 선지에 선지에서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로축이 여기죠. 적용 대상이고 세로축이 강제력 행사 방법,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하시는 이 네 가지 유형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번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22번 문제 볼게요. 22번 문제는 참 불편하죠. 이런 단어 나오면 추상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저도 이 강의를 하면서 행정학을 강의한 사람이긴 하지만 너무 이 타학문 이야기를 많이 차용하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공부하기 참 어렵더라고요. 강의를 하려면 이제 그 최소한의 어떤 배경 지식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개방체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1번인데 정의 엔트로피란 말이야. 엔트로피란 말 참 어려운 단어죠. 저도 이제 학부는 물리학과 전공이다 보니까 사실 이 단어가 어렵진 않은데 이게 이제 행정학에서 이 단어를 차용해서 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 뭐라고 해야 될까? 굉장히 저는 이제 학부 때 한 학기 동안 배웠던 내용이다 보니까, 자,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일단은 엔트로피가 증가한단 말은 무질서 정도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물에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잉크랑 물이 분리된 상태, 즉 잘 무질서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잖아요. 시간이 흐르면은 잉크가 딱 물에 다 번지잖아요. 무질서도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정의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질서가 증가한다는 말이고, 개방 체제란 말이 나왔죠. 체제론적 접근법에서 개방 체제란 말인데 이 행정학에서도 역시 다른데 많이 차용하고 있죠. 이 행정 체제가 있고
개방 체제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말 그대로 폐쇄가 된 게 아니라 외부 환경에 대해서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게 좀 그림 그리기가 좀 그런데,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하는 체제가 개방 체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얘는 이제 정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개방 체제라는 것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질서한 게 아니라 이 질서가 유지된 상태를 질서를 유지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 국가의 체제가 무너지면은 말 그대로 무질서한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걸 약간 비유를 든 것 같은데, 그래서 부의 엔트로피가 많은 편이고, 그 다음에 항상성도 현재 어떻게 보면 부의 엔트로피랑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항상성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는 걸 항상성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어디 유튜브에 의학 채널 보니까 우리 몸도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하기 어렵다 하더라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체중이 안 빠진다는 거죠. 현재 체중을 유지하려는 성격이 가진다는 건데, 이거보다 좀 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인체가 만약에 더우면, 요즘 7월에 날 더운데, 더우면은 현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땀을 흘리잖아요. 그 반대로 날씨가 추우면 몸을 떨어서 또 체온을 유지를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의 체제도 외부의 환경에 어떤 변화가 있으면은 이 변화로부터 현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성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등종국성이라는 표현인데 참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키 파이널리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표현, 직역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표현이 될 텐데, 체제가 이렇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국민들의 요구가 달라지면서, 만약에 국민들의 요구나 외부 환경이 좀 달라지면, 폐쇄형 체제가 아니라 개방 체제니까 외부 환경이 달라지고 국민들의 요구가 달라진다. 그러면은 그대로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요구를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같다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됐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한다. 결국은 이키 파이널리티란 단어에 적혀 있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 국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인 조정 과정을 거친다. 이게 등종국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어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뭐 7급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경찰행정학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들은 이렇게 좀 처리를 미리 좀 해두시면은 공부하실 때 부담이 좀 덜하겠죠. 자, 그리고요. 39번 문제는, 얘는 놀랍도록 지엽적이라서 제가 가져왔는데, 볼게요. 적극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법이, 저도 규정을 찾아봤어요, 겨우. 적극 행정 운영 규정 제 16조에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이거 선지보고 고를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 이해관계가 없더라도 사전 컨설팅에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행정 추진하는 게 징계 등 면책을 받는다 했는데, 이게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빠르게 이 법을 따로 공부하실 게 아니라고요. 이런 문제 보시면 적당히 읽어보시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적극행정에서 그나마 1번하고 2번 선지는 법령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극행정의 의미를 이제 아마 특히 경찰행정학 준비하신 분들은 이제 현업 경찰 공무원 분들이시니까 이 단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행정이 우리 취지가 이거죠. 다소 업무 절차를 좀 마이너하게 위반했더라도 그 업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적극적으로 나섰다면 그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게 적극 행정의 어떤 그 주요 취지거든요. 그래서 뭐 1번하고 2번 선지가 맞는 내용이고, 대신에 3번, 4번 선지가 어렵죠. 말 그대로 이건 법령 문제잖아요. 그래서 1, 2번 선지 정도는 이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3번, 4번은 이제 현실적으로 빠르게 찍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2021년 거 했고요. 하나만 좀 더 할 거예요. 더 할게요. 2020년 건데, 얘는 제가 두 개만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
요거 얘만 찾아볼게요. 규제의 역설은 최고의 기술을 요하는 규제가 오히려 기술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본다. 아마 1번, 2번, 4번 선지가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정답 고르실 때는 소거하면 쉽게 고르실 텐데 대체 최고의 기술을 요하는 규제가 왜 기술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을까? 설명이 필요하죠. 사실은 이 내용은 뭐 경찰 행정학 다 마찬가지긴 한데 새행정학 3.0이라는 책에서 그대로 차용한 문제예요. 거기 보면 그대로 이제 이 최고 기술을 요하는 규제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한 거죠. 낮은 기술도 괜찮고 중간 기술도 괜찮아. 최고 기술도 오케이 괜찮아. 만약에 이제 비율을 좀 들어볼게요. 시장에 뭐 저렴한 스마트폰도 있고 한 중간 정도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있고 정말 최고의 스마트폰도 있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정부 이런 거예요. 야 이제는 만약에 낮은 거면은 뭐 10만 원에 팔고 중간 거는 30만 원에 팔고 제일 좋은 거는 이제 50만 원에 팔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뭐 이 자기 이 기업 각 기업들이 자기 상황에 맞춰서 판매를 하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하는 갑자기 정부가 야 이제는 현재 기준으로 해서 제일 최고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폰만 판매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해버리는 법상. 네, 안 돼. 낮은 중간 다 안 돼. 여기다 도태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이러한 어떤 그 규제가 진입 장벽이 돼 버리는 거죠. 기존에 이 진입 장벽을 최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기업들은 이제는 허들이 생긴 거예요. 100%다 자기 시장이야. 독점이 돼버린 거죠. 독점 기업은 당연히 더 이상 이 신규 개발을 할 이유가 별로 없죠. 어쨌든 여기에서 갑자기 들어오기 힘들 테니까. 그래서 기술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많은 부분에 독점적인 영역에서는 그 독점 기업들이 굳이 더 나은 개선품을 빨리빨리 내올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개발을 지연시킬 수 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제가 가져왔고요. 좀 제일 골치 아픈 주제가 될 텐데 이번 영상에서 자 12번째요. 자 이거 제가 참 저도 고민스럽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자 어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서 독립변수 한 단위 증가할 때 종속변수 변화량을 알아보고자 하는 가장 적절한 분석 기법 이렇게 나왔죠. 일단은 델파이 기법하고 정책 델파이 기법은 아마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되시는 미래 예측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추가로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결국은 남는 게 이제 회귀 분석하고 분산 분석이 남아 있죠. 저도 대학원 그때도 이제 제가 통계를 배우고 했지만 이 결국은 제가 행정학 강의 때는 짧은 시간 내에 딱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좀 쉽지 않은 영역이 같긴 해요. 일단 회귀 분석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죠.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이라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독립 변수로서 이 공부 시간, 종속 변수로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점수로 할까요?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공부 시간이 낮은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런 이제 점 찍힌 게 각 조사한 데이터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3시간 공부한 사람은 뭐 50점 나왔다. 뭐 4시간 공부한 사람은 뭐 60점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게 딱 그 조사 여러 이제 공부 시간하고 점수를 쫙 조사해 봤더니 실제 데이터 이렇게 찍혔단 말이에요. 그러다면은 대략 제가 이렇게 약간 우상향하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찍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회귀 방정식 하나 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y는 ax 플러스 b 뭐 이런 거 하나 함수로 하나요? 이거 이런 거 하나 나왔죠. 이걸 가지고 이제 산식이 나오면은 이제 공부 시간하고 만약에 뭐 점수하고는 이러한 관계가 있다. 물론 이 선을 어떻게 끊는지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만 거기까지 자체하더라도 이게 기본적인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회귀 분석이에요. 정답은 그럼 1번인데 회귀 분석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사실 점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부 시간이 한 시간 증가하면 점수가 얼마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이 회귀 이 함수만 알고 있으면은 답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분산 분석은 대체 뭐냐? 이거 아노바 분석이라 하죠. 이걸 참 설명을 좀 더 드리기 어려울지 좀 제가 고민 좀 했었는데 일단 설명 드려볼게요. 이 분산 분석은 애초에 이런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두 모집단의 관계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집단이 어떤 거냐? 학교 A가 있고 학교 B가 있어요. B가 있는데 전체 전교생이 1000명이야. 여기도 1000명이야.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이 점수, 여기 학생들 실력을 보기 위해서 점수를 좀 체크해 볼게요. 30명씩 추출했어요. 이렇게 다 조사 못하니까. 그래서 여기도 30명 추출했어요. 그래서 30명의 평균이 측정해 보니까 A 학교는 80점이고 B 학교는 한 79점 나온 거예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A 학교의 평균 성적이 B 학교보다 높다라고 할 수 있을까? 즉, 이게 30명끼리만 이제 추출해서 비교한 거기 때문에 이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까? 이 결과를 이게 진짜 이렇게 될까? 요거만 가지고 A 학교의 평균치가 과연 B 학교의 평균치보다 확실히 높다고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 A 학교랑 B 학교의 분산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달라져요. 분산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세로축이 점수고요. 가로축이 학생 수로 할게요. 그래서 A 학교가 만약에 80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점수 분포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다른 펜 색깔로 안 할게요. 그냥 바로 할게요. 이런 식의 분포를 보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둘 다 평균 80점이에요. 근데 여기 훨씬 가운데로 좀 80점 인간이 다 몰려 있는 거는 분산이 작은 거예요. 얘는 분산이 얘에 비해서 당연히 큰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A 학교랑 B 학교가 굉장히 분산이 작다고 해볼게요. 점수 다 몰려 있는 거야. 80점 인근에 왕창 몰려 있고 그 B 학교도 사실은 79점 그 근처에 왕창 몰려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학교의 분산 정도가 굉장히 낮다면은 이 결과만 가지고도 A 학교의 성적이 평균적으로 B 학교의 성적보다 높을 거라고 좀 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점수가 다 뭉쳐 있으니까. 거기서 30명 뽑아낸 평균치를 낸 거니까. 근데 굉장히 퍼져 있는 상황이라면 A 학교의 평균 성적 80점 나온 게 B 학교보다 높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그냥 우연히 이런 데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평균치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모집단 간의 평균치를 비교하기 위한 어떤 분석 기법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분산 분석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답은 회귀 분석이죠. 회귀 분석이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제가 3회치까지 말씀드렸고 나머지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려웠던 내용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제가 현재 절반 정도 했어? 절반 이 영상 기준으로 아마 절반 정도 했을 텐데 혹시 제가 언급하지 않은 문제 중에 조금 어렵다거나 아니면 설명이 필요한 영상 문제 있으시면은 이제 카페나 유튜브 통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따로 좀 몇 가지 되면은 제가 따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019년 문제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문제에서는 일단 16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16번 문제는 행정학 7급 9 공무원 행정학에서는 최근에는 언급되었던 내용은 아니고요. 더글라스라는 학자가 나오죠. 더글라스라는 학자. 아마 조금 생소하셨을 텐데 군무원 시험인가? 거기서는 몇 년 전에 아마 출제를 했던 문제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내용 가로 세로를 보니까 집단성 음직성이 높은지 아니면은 또 세로축에는 사의 역할에서 가로 열고 규칙성이 강조되는지에 따라서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눴고요. 밑에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응집성도 떨어지고 사회의 어떤 규칙성도 떨어지는 것은 개인주의라고 했고요. 근데 응집성은 높지만 사회의 어떤 규칙성은 약한 것은 평등주의. 그리고 응집성은 약하지만 규칙성이 강한 것을 전체주의. 그리고 둘 다 강한 것을 계층주의.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네 번째 먼저 보시니까 리을은 이제 계층주의인데 최고층의 권한 집중과 개인의 자율적 결정 배제를 중시하는 유형이다. 네 번째는 전체주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요 이제 더글라스 학자가 아마 생소하실 테니까 요 내용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아마 확인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같이 저도 체크 한 가만 좀 같이 확인할게요. 그 다음 문제는 32번 문제예요. 32번 문제도 참 유추가 조금 어려워서 제가 언급을 하게 된 문제인데, 문제 내용이 보는 이래요. 예산 결정 이론은 크게 총체주의와 점증주의를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 사실 1, 2, 3 선지가 해결이 돼요. 해결이 되는데 4번 선지 때문에 제가 내용을 가져왔어요. 유추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예산 통일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영역에서는 점중주의가 타당하지 않으며, 그 다음에 그 외의 영역에서는 점중주의가 적합하다. 지켜지는 영역에서는. 그래서 그 외의 예산 통일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영역이죠. 특별회계나 목적세가 되니까요. 여기서는 점중주의가 적합하다 했는데 결국 위치가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이 총체주의 통일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영역, 그러니까 일반회계죠. 일반회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점중주의가 잘 지켜진다고 봤고요. 하지만 그 특별회계나 목적세 이런 것은 점증주의보다는 개별 사업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예산이 바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예산 측면, 즉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약간씩만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는 반면에, 개별 사업이 좀 강조되는 영역들이 있죠. 특별회계나 목적세 이런 것들 개별 사업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업 영역에서는 이러한 점증주의보다는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총체주의 관점에서 예산이 이루어지더라. 즉 비점증적으로 이루어지더라라고, 이렇게 제가 그 근거를 좀 가져왔죠. 새 재무행정학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에 해당 내용이 좀 언급이 돼 있어요. 뭐 분이 윤영진 교수님이 직접 주장하신 게 아니라 이 나체즈와 버프란 학자의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 자체를 뭐 최근에 7급이나 9급 행정학 문제에서는 자주 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일반회계 영역에서는 점증주의가 점증주의적 행태를 보이고요. 그 외 영역들이 있죠. 뭐 특별회계나 기금, 기타 사업이 어느 정도 정해진 영역에서는 좀 비점증적으로 예산이 움직이더라. 전체적으로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32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보실 것은 33번 문제인데, 33번 문제가 굉장히 좀, 제가 왜 출제를 했는지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과거에 한 20년도 전에 근데 출제를 했던 스타일인데, 앨런 시크라는 학자는 뭐 여러 번 언급이 됐던 학자잖아요. 근데 그 학자의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요. 사실 뭐 그 내용 자체를 모르면 전혀 유추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앨런 시크의 자원의 희소성을 크게 네 가지로 좀 나눴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완화된 희소성, 그 자원 부족의 예산의 부족한 정도를 네 가지로 케이스 나와서, 가장 풍부한 거는 완화된 희소성이고요. 그 다음은 만성적 희소성. 그 다음 중간에 기출 선지는 없지만 이 급격한 혹은 급성 희소성. 마지막으로 총체적 희소성. 이 네 가지 케이스로 자원의 부족 정도를, 즉 예산의 부족 정도를 나타냈어요. 완화된 희소성은 사실은 자원이 크게 안 부족한 거예요. 굉장히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적어드릴 텐데, 완화된 희소성 하에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 있죠. 계속 사업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계속 사업에다 조금 더 증가된 수준이 있죠. 이 점증적인 거, 플러스 알파, 점증적인 거 또 수행을 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새로운 사업, 신규 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그보다 좀 약한 게 만성적 희소성인데, 얘는 계속 사업, 기존에 하던 사업 수준에다가 추가로 약간 늘어난 거 있죠. 점증적인 거. 얘까지는 가능한데 신규 사업은 안 되는 정도예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런 만성적 희소성 정도는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사실은 뭐 자원이 아주 계속 충분해서 모든 사업을 다 할 만큼
충분한 국가는 대부분 없죠. 항상 조금 모자란 수준이고, 선진국에서도 사실 뭐 계속 사업이나 점증 그 전에 하던 사업에다 조금 더 보태는 정도까지만 진행이 가능하죠. 급성 희소성은 사실 딱 제가 이제 이 세 가지 케이스 적어드리면 하나씩 빼고 있죠 지금. 그래서 급성 희소성은 점등 기존에 하던 거에다 조금 늘리는 수준도 안 되고, 당연히 신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계속 사업만 겨우 할 수 있는 정도를 이제 급성 희소성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이제 마지막 나왔죠. 총체적 희소성은 다 안 돼. 기존에 하던 사업조차도 제대로 유지가 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만 아시면 이제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문제가 될 텐데, 그래서 완화된 희소성에서는 사업 개발에 역점을 둔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새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예요. 만성적 희소성에서는 예산은 주로 관리 개선보다 지출 통제에 좀 둔다. 만성적 희소성이라고 해서 뭐 자원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는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과 이제 뭐 기존 한 사업에다 추가로 좀 알파 플러스 알파 정도 점증적인 부분까지는 일부 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개선이란 지출 통제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관리 개선에 보다 역점을 둘 수 있겠죠. 아주 뭐 전체적인 예산을 줄일 필요는 없잖아요. 기존 하던 거에다가 플러스 알파 정도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래서 관리 개선에 역점을 둔다가 바른 편이고요. 총체적 희소성은 아예 이제 자원 자체가 전혀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회피형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되어 있고, 회피형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랄까요, 예산인 게 수입과 지출의 계획이잖아요. 계획인데 그 계획 자체하고 그 예산하고 실제 계획하고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예산과 그리고 부정확한 예산이라고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비현실적인 계획하고 부정확한 예산이니까 수익과 지출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정확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수반되는 그 정부의 어떤 주요 계획조차도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 하죠. 보통 이게 굉장히 후진 국가에서 많이 나타나죠. 정부에서 이것저것 많이 한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이런 국가에서는 총체적 희소성, 그러니까 자원 자체가 아예 부족한 경우들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행정학을 뭐 심도 있게 공부하신 분들, 7급이나 9급 준비하신 분들은 가져갈 만한 내용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제 2019년은 좀 넘어가고요. 이제 다시 한 해 더 전인 2018년 거 잠깐 볼게요. 2018년 문제에서도 대부분 문제는 사실 출제가 됐던 문제들 위주고요. 이 후반부에만 제가 좀 언급을 드릴 텐데, 29번을 바라볼게요. 29번 문제는 뭐 특별하게 제가 중요해서 가져온 문제는 아니고요. 너무 지엽적이라서 제가 언급을 드릴, 사실 이 문제 정도는 좀 스킵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져왔는데,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8조에 있고, 보시면은 정답 선지 2번인데, 내부 고발은 기명 또는 익명의 문서를 할 수 있다 되는데, 내부 고발할 때는 기명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법이 너무 지엽적이었죠. 가만 다른 데 잘 출제되던 조항은 아닐 텐데 이거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에 31번 문제 펼게 바로 나오죠. 31번 문제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복수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지가 원래 그 정답 선지였죠. 그래서 하나의 기관에 하나의 협회만 설치하고 있고, 하나의 연합회의를 연합협의에도 원래 설치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연합회, 복수로 돼 있죠. 복수 틀렸고요. 근데 3번도 이제는 맞죠. 왜냐면 우리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이제 6급 이하가 사라졌죠. 뭐 이 공무원 노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6급 이하는 단서가 사라졌기 때문에 2, 3 둘 다 복수 정답을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제 32번 문제예요. 32번 문제는 또 뭐 과거 그러니까 뭐 7급 9급 문제는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됐던 문제죠. 재무행정 조직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뭐 제가 7급이나 9급에서 출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기본서에도 빠져 있는 내용인데, 이거예요.
재무행정 조직을 우리가 사실 최근에 출제됐던 문제를 보면은 7급이나 9급에서는 중앙예산기관이 어떤 연역이랄까요? 그 문제가 최근에 출제됐는데 아예 이제 이 문제에서는 재무행정을 담당하는 조직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구분에 따라서 이원 체제가 아니면 삼원 체제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는 거 아니면 세 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 재무행정 관련된 조직을 두 개, 세 개로 나누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위에 정답 사실 나와 있는데 이 중앙예산기관 그리고 국고수지총괄기관. 국고수지총괄기관 사실은 이 수입과 지출을 총괄한단 말이죠. 수입 지출을. 얘는. 그리고 중앙은행. 이 중에서 중앙예산기관하고 국고수지총괄기관이 하나로 뭉쳐 있으면은 얘 덩어리 하나하고 이 중앙은행하고 두 개죠. 그래서 이원체계.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은 또 분리가 돼 있으면 얘가 두 개가 분리돼 있으면 이제 삼원체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행정부 내에서도 이제 이 재무기관이 재무행정 조직 자체가 권력기관이다 보니까 이걸 서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두 개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세 개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원 체계, 삼원 체계라고 부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 1번 선지는 해결이 됐죠. 그러면 만약에 구분됐다 했을 때 중앙 예산기관 당연히 예산 편성하고 집행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요. 편성과 집행. 국고수지 총괄기관 이렇게 하면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수입 지출 총괄기관 하면 우리가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입 지출을 총괄하니까 특히 이제 수입 관련해서는 뭐 조세 정책이죠. 수입이라는 게 세금이잖아요. 조세 정책이라는 거. 우리나라 국세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지출도 이제 예산에 이 지출에서 우리 이제 그런 것들 있잖아요. 예산을 나눠주고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나눠주게 돼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으면 삼원체계. 근데 현재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이 두 가지 역할을 기재부에서 동시에 하고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이원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건 보시면은 우리나라 현재 중앙예산기관과 국고수지총괄기관이 기재부로 통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세입 제출의 유기적 연계성이 높아진다. 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앙예산기관하고 재무부 즉 국고수지총괄기관이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삼원체계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는데 사실 이 분파주의란 말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죠. 그래서 분파주의 제가 사실 이렇게 예전에 나도 워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분파를 일삼거나 분파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한마디로 파벌이죠. 저 파벌이란 말은 저는 좀 익숙한 단어인데 조직 내부적으로 파벌이 존재하는 게 분파주의예요. 그냥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사실은 장점이라고 보기는 당연히 분파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안에 조직 내부 안에 파벌이 생긴다는 것은 크게 안에서 내부적으로 좀 나뉜단 말이죠. 그래서 이원 체계 내에서 이 중앙예산기관하고 국고수지총괄기관이 붙어 있으면은 각각의 내부적으로 파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원 체계의 단점이죠, 단점. 그래서 분파주의 의미고요. 그래서 제가 32번 문제 통해서 이 재무행정조직 우리가 중앙예산기관만 공부를 했는데 재무행정조직이라는 좀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원체계랑 삼원체계로 좀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40번 문제죠. 40번 문제는 이것도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죠. 사실 지방자치파트에서 경찰행정학 문제가 굉장히 지엽적으로 앞에도 아마 있었죠. 지엽적으로 출제가 가끔씩 되는데 모두 다 대응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출제했던 문제만 좀 제가 짚어드리는 수준에서 해결을 하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1번 선지는 좀 쉽게 해결이 되죠. 자치경찰제는 능률성을 올릴 수는 없죠.
능률성이 올리는 데만 국가경찰 체계로만 일원화돼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치경찰제는 어떤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지방자치단체별 혹은 이제 지방별로 그 실정에 맞는 이제 경찰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입되기 때문에 능률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1번 또 틀렸고, 두 번째는 되게 어려웠죠. 일본이라는 게 일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실 앞에 이 지방자치 파트 문제 어렵게 나왔던 문제도 사실은 그 일본에서 공부를 하신 학자분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다시 가져온 건데, 일본은 국가경찰제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을 가미한 절충형인데, 절충형은 맞긴 한데 자치경찰제가 중심이고 거기다가 이제 국가경찰제를 이 가미한 형태다라고 그분 책에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1번, 2번은 사실 1번 선지까지는 소거 가능해도 2번 선지는 참 좀 알기가 어렵고요. 세 번째는 개방형 시기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없다 했는데, 보통은 법에는 단서가 다 달려 있죠. 사실 이제 법을 아시면 제주특별법을 알아야 되는데 특별법을 알기 너무 어렵죠. 사실 제주특별법 그죠, 너무 이제 여러 가지 법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운데, 아마 그런데 뭐 경찰 공무원분들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자치 경찰 단장을 개방형 직위로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데, 그래서 이 문제도 특히 2번 선지가 쉽지 않았던 문제다. 대신에 뭐 4번 선지를 좀 아시면 좋은데, 4번 선지도 딱 알고 우리가 속아내기가 참 어려웠던 선지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주특별법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2, 3, 4도 쉽지 않고 2번 선지도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지엽적이었다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요. 자, 그리고 2017년 문제 봐야죠. 2017년 문제에서는 두 번째 문제에서 좀 제가 뭐 문제 자체를 말씀을 드린 것보다 이 워딩이 이런 게 나와요. 묵시적 바우처란 말이 나오고요. 얘랑 비교되는 명시적 바우처라는 게 있어요. 명시적 바우처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명시적 바우처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냥 말 그대로 종이 바우처를 주면 되는 거예요. 전자 바우처든 뭐 종이 바우처든 이 국민들한테 사용할 국민들한테 직접 주면 되는 거예요. 직접 받은 그 바우처를 가지고 내가 민간 뭐 식당을 가든 뭐 편의점을 가든 해서 뭐 바꿔서 쓰면 사용하면 되는 게 이게 명시적 바우처고요. 묵시적 바우처는 어떤 거냐? 말 그대로 그 바우처를 직접 주는 건 아니고요. 이런 거 제가 밑에 예시를 들어놓은 것처럼 바우처를 직접 주진 않지만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사회적 약자라 이렇게 표현을 여기서 했는데, 뭐 경제적 약자죠. 주로 사회적 약자가 임대주택을 내가 고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정보 직접 공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임대주택 업자들 중에서 고르는 거죠. 여러 이제 업자들 중에서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임대주택 중에서 내가 고르는 거야. 내가 만약에 뭐 A 임대주택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회적 약자가 예를 들어 내가 비용을 일부 지불하고요. 전체가 아니라 예를 들어 비용 50% 내가 지불하고, 정부에서 이 계약을 맺으면 이 업체에 대해서 비용 나머지 50%를 지급하는 방식, 이런 걸 이제 묵시적 바우처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보면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라고 다시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 굳이 이제 명시적 바우처랑 묵시적 바우처로 구분해 보자면, 이렇게 이 수혜자가 사회적 수혜자가 업체를 고르면 자유롭게 고르면은 정부에서 이렇게 나머지 금액을 보조하는 형태.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보조금은 사실은 그 업자 예를 들어서 뭐 시내버스다 그러면 내가 고르는 관계없이 이렇게 보조금을 주는 형태고, 묵시적 바우처는 일단은 이 수혜 대상자가 고르고 나면 그 다음에 매칭을 해주는 형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제 좀 볼게요. 넘어가서
쭉 뭐 사실 나머지 문제들은 뭐 이제 앞서 제가 뭐 언급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나왔던 문제죠. 나왔다. 우리 앞에 이제 순서로 따지면 이제 그 이후의 문제가 될 텐데, 여기 보시면은 점중주의 해놓고 또 첫 번째 선지가 특별하게 목적세가 많이 많을 때 타당성이 높아진다. 아까 이제 우리가 일반에게는 점중주의 형태고, 그래 특별에게는 목적세에는 점중주의보다는 비점중주의 형태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라서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39번 문제인데, 39번 문제는 뭐 특별하게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새로운 뭐 워딩이 좀 나왔어요. 후기 기업가 조직이란 말이었어요. 후기 기업가 조직. 후기 기업가 조직은 소규모 조직은 아니에요. 일단 요거 아시면 돼요. 대규모 조직이긴 한데, 제가 밑에 해설 달았지만 대규모 조직이긴 하지만 굉장히 이런 관료제 형태라기보다는 이 탈관료제 형태죠. 의사결정 권한이 분권화된 유연화된 조직이다. 그래서 한번 선지 내용은 삼엽 조직이라고 하죠. 삼엽 조직. 그래서 이것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죄송해요. 2016년 있고 15년 있죠. 16년 걸 가지고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음, 2016년 문제에서 26번 문제를 볼게요. 26번 문제는 다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복정답 된 거죠. 공무원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일단 3번 정답은 뭐 크게 무리가 없죠.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일 테고, 파해, 강정, 강견이잖아요. 징계 중에는 파해, 강정, 감견. 징계제는 징계 포함이 안 되죠.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4번이 원래는 이게 옳은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맞아요.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이거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훨씬 전에 바뀌었던 거라서. 강등이죠. 강등은 보수의 전액을 감하게 되는데, 과거에 강등이 도입됐을 때는 3분의 2만 감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2024년 기준으로는 강등은 보수 전액 감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 정답은 3번하고 4번 둘 다 복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37번 문제는 조금 지엽적으로 나왔어요. 역시나 개혁을 추진한 방법 중에서 구조적 방법에 대한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고르는데, 이 구조적 접근법 자체로 물어보는 경우는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세분화했죠. 원리 전략과 분권화 전략으로 세분화했다. 그래서 그 세부적으로 나누었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밑에 해설을 좀 달아놨어요. 그래서 원리 전략하고 분권은 권한 나눠주는 거잖아요. 원리 전략은 말 그대로 보시면 이 이상적인 구조에 가져 좀 초점 맞추고 있고요. 분권화 전략은 말 그대로 권한을 아래 내려주는데 좀 관심이 있어요. 따라서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줄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특히 이제 7급이나 9급 준비하신 분들은 대부분이실 텐데,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이 되겠죠? 2015년 경찰행정학인데, 뭐 얘도 크게 뭐 오히려 과거 문제로 갈수록 지역적인 일부 문제 빼고는 그렇게 크게 말씀을 드릴 건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서는 36번 문제 이거 하나만 좀 볼게요. 얘도 뭐 제가 뭐 경찰행정학뿐만 아니라 뭐 공무원 행정학에서도 언급되었던 내용이긴 해요. 정부 기관의 구매에 관련해서 분산 구매랑 집중 구매를 이렇게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사실 굉장히 실무적인 얘기죠. 아마 이 현직 경찰관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분산 구매는 뭐냐? 각 부서에서 각자 알아서 구매하는 거예요. 수의계약 할 수 있죠. 수의계약. 예를 들어서 뭐 근처 뭐 문구사에서 계약된 문구사에서 문구류 구매하는 게 사실이 다 분산 구매예요. 집중 구매는 뭐냐? 그럼 우리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많이 구매하는 거예요. 많이 구매하기 때문에
대신에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 그 부서에 필요한 거에 맞춰서 사기는 좀 어렵겠죠.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였는데, 첫 번째, 구매 조직의 관리화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 되어 있죠. 그래서 집중 구매에 대한 설명이라서 집중 구매에 대한 집중 구매. 그러니까 한 번에 모아서 구매하는 것에 어떤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랬단 말이에요. 구매 조직의 관리화를 방지하고 중소기업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 분산 구매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알아서 산다는 얘기죠. 집중 구매하면은 그 구매 조직이 별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구매 조직 있죠. 조달청이라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집중 구매를 하면은 그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지잖아요. 한 번에 예를 들어서 뭐 한 100만 원 구매할 때랑 10억 구매할 때랑은 비교할 수가 없이 이렇게 절차가 훨씬 많이 정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후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근처에서 뭐 문구류 잠깐 조금 사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 거칠 필요 없이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다 구매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구매 조직 관리와 이런 부분은 집중 구매하고 관련이 있죠. 방지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1번 선지가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언급드렸고, 사실 뭐 나머지 문제는 다뭐 어디서 다 보신 문제들일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전체 400문제요. 경찰행정학 제가 해설을 다 이제 달면서 좀 분석을 다 해보니까 뭐 말도 안 되게 지엽적인 문제 이렇게 하나 출제되는 것들이 있죠. 얘는 뭐 반복적으로 출제될 만한 내용은 아니고 대신에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추가로 이렇게 가져가실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언급 안 했던 문제,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언급 안 했던 문제들은 대부분 7급, 9급 문제와 그리고 기본 뭐 공몽 행정학 강의, 기본 강의 통해서도 대부분 커버가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래서 이번 특강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그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 제가 언급한 문제 이외에 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제 카페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제가 참고해서 별도 영상을 만들든 아니면은 뭐 답변을 달아드리든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